유지가 되잖아요. 이제 라이브 방송 진행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웃으면서 얘기하면 안 되는데 오늘 웃으면서 이야기해도 돼요. 일주일 사이에 7%가 떨어졌어요. 나스닥이. 정말 그 회원님들 들어오십니까? 네, 이제 들어오고 계세요. 기타장님 들어오셨고요. 와우님, 엔시크님. 안녕하세요. 8분 들어오셨어요. 어우, 고요님, 공태용님, 신재영님, 전지수님, 한민경님, 박용님. 10분 들어오셨고요. 준성님 들어오셨고, 수면고수 들어오셨어요. 오. 수면매매법. 그분 모시고 강의 한번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요점은 일단 짧게 글로는 정리해 주셨더라고요. 자면서 들어야 되니까. 기타장님이 나 쓰다 무서워요. 무섭죠? 어제 폭락하신 거 보셨나요? 그 오늘 그거 저희가 라방 할 때 이래 참관하기로 그러니까 구경 오신다고 하신 분이 있었는데 네. 근데 그 원래는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냥 오늘은 그 안 모신 이유가요. 밤사이 다우 나스닥 폭락을 했잖아요. 폭락을 하고 그런데 그게 어떤 그죠 별로 안 좋고 다 우려하고 걱정하는 상황인데 이래 또 저희가 이래 또 초대 손님 모셔놓고 그죠 좀 대접이 소홀하든 또 좀 분위기가 무겁든 하면 좀 그것도 예의가 아닌 것 같고 또 다들 공포에 쥐어져 있고 힘들어 하는데 또 운영진이 따로 뭐 어떤 뭐 축제 분위기처럼 이래 연출하면 그것도 예의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그냥 다음에 이렇게 초대 드리는 걸로 그래 죄송합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정이 그랬으니까 그렇죠 모두가 힘들어 하는데 저희만 그죠 그냥 기뻐하고 뭐 즐거워하는 시간 보냈다 이러면 그거는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그래 부득이하게 좀 연기했어요. 그 점은 이제 양해 부탁드릴게요. 너무 죄송합니다. 네, 다음에 놀러 오세요. 네. 근데 요거는 이제 어떤 예기치 않은 상황이고 또 아니지 예기치 했죠. 예언은 이제 예상은 했죠. 그죠? 실제. 그리고 이제 저희가 어떤 그 공부를 하는 것도 또 예상을 하는 것도 미래 영역이니까 솔직히 답은 없잖아요. 만일 제가 폭락한다고 현금 만들어라 현금 만드는데 반대로 완전 급등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는 엄청난 비난을 받겠죠. 저 돌팔이 때문에 손들 치고 현금 만들어라 해가지고 전신이 주식 다 팔고 다 현금 만들었는데 급등을 했다. 그죠? 그러면 엄청나게 기분 나쁘겠죠. 우리 그 윤설님 같은 분은 너무 무섭다 해서 그러면 그 안 무서운 만큼 이래 해라니까 올 매도하고 올 현금 들고 지켜보겠다는 그래서 그 의견도 존중한다. 근데 100% 현금을 만드는 거는 만일 방향이 틀렸으면 제 조언이 틀렸으면 엄청난 허탈감이 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말하기가 정말 힘든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무서워서 못하겠다 하니까 그러면 멘탈이 붕괴되고 주식이 무서우면 아무것도 안 된다. 그러면 차라리 마음 편하게 그냥 100% 현금만 하시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이 리딩이라는 게 정말 힘들어요. 미래 영역이니까. 그래서 단언하고 말을 한다는 자체도 조심스러운데 근데 그 조심스럽다고 이리저리 해피하면 그죠? 도움이 안 되겠죠. 그래서 리딩하는 사람은요 어찌 보면 엄청난 부담감을 안고 조언을 드리는 거고 근데 막연히 감으로 때리잡는 게 아니고 엄청난 노력과 공부 분석을 하고 나서 조언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설사 방향이 틀렸다 해도 그거는 이제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근데 여기 장소 어디죠, 원장님? 우리 투썸 어디? 명지. 어디시요? 명지 강변점이에요. 여기 뷰 되게 좋거든요, 엔싱크님. 한번 놀러 오세요. 예, 수익 좋은 엔싱크님 한번 놀러 오세요. 신재영님도 오늘 좀 많이 무서워.
하시더라고. 무서우시다고. 그렇죠. 무섭죠. 네. 대비를 해도 무섭죠. 맞아요. 그러니까 주식이 그런 거예요. 돈이 걸려 있으니까 무서운 거거든요. 근데 어떤 대부분의 어떤 주식쟁이들은요, 습관적으로 100% 무조건 주식 다 보유하고 있잖아요. 만일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죠? 토, 일, 숨도 못 쉬고 있겠죠. 막 집에서 성질을 부리고 있겠죠. 그래서 주식이라는 게 무섭고 힘들어요. 그럼 형님은 그 지금 현재 상황 이런 걸 이제 어떻게 또 보시고? 그 방장님이 이제 주식의 무서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게 미국의 쌍둥이 빌딩이 떨어졌을 때, 9.11 딱 해서 그날 떨어졌을 때 우연찮게 그때 같이 옆자리에 있는 동료가, 제가 서울에 있을 텐데 동료가 이틀 전 꿈에 할아버지가 나와가지고 되게 안 좋다고 주식을 다 팔았어요. 하루 전날 9월 11일 하루 전날에 주식을 다 팔고, 그래서 그분은 주식을 다 팔았고 꿈이 안 좋다고. 근데 저는 9.11 날 주식을 다 갖고 있었죠. 미수까지 해가지고 갖고 있었는데 거짓말 안 하고 4일을 하한가 가더라고요. 그 당시 뭐 코스닥은 12%고 여기 거래소는 15%였을 거예요, 제 기억에. 근데 이렇게 미수니까 그냥 깡통이 됐어요. 깡통. 9억이 깡통이 됐어요. 9억이 고해. 근데 제가 이제 그 꿈 얘기를 대충 들었는데 그건 남의 집 꿈이니까 제가 우리 집 꿈도 아니었고, 근데 그게 전 세계적인 일이 될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참 적선을 많이 한 집안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그때 이제 방장님이 요즘의 전략을 그때 그분이 한 번 했던 그거예요. 그 사람이 6일째 주식을 사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파는 가격보다 가격이 반 이하로 떨어져 있으니까 그때 주식을 샀어요. 그래갖고 또 며칠 뒤에 한 20-30% 또 이익으로 그 사람 또 팔았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맞으면 그래요. 근데 또 그러면 개인은 그렇게 주식을, 그런 악재가 눈에 보이는 악재인데 첫날 뭐 전부 하한가인데 뭐 어쨌든 뭐 그 하한가 가기 전에 종목이 있더라도 다 파는 사람 유리했던 날이었죠, 그죠? 그때가. 지금이 정확히 그때라고 뭐 장담은 못하지만 그런 날이 있었는데, 그러면 한번 개인이 아닌 기관을 예를 들어 이렇게 국민연금, 그 다음에 노르웨이 국부펀드, 이런 사람들이 그 주식을 못 팔았잖아요. 그런 사람 주식을 다 팔면 그냥 영에 수렴할걸요? 모두 다 파니까. 그런데 결국 9.11 지나고 나서 한 1년, 2년 지나면은 또 회복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좀, 그때는 깡통을 정확히 찾고, IMF 때는 안 찾고, 왜냐하면 그때는 이유가 미수를 쳤기 때문에, 미수를 정확히 쳤기 때문에 깡통을 찰 수밖에 없었는데, 미수를 안 쳤으면 한 마이너스 50%에서 그때 9.11을 넘어갔어요, 계산상. 근데 그럼 50% 가지고도 그 종목이 괜찮다면은 결국은 1년 뒤에 회복은 했어요. 물론 기회 손실과 기회 이익이 있어요. 잘 판 사람은 더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고, 방장님이 말씀하시는 아무거나 쭈스러 가는, 물 빠지고 나서 갯벌에 막 코끼리 조개가 막 나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코끼리 조개는 좀 깊은 데 있는데 막 나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막 주스면 다 돈이잖아요. 이런 장세를 지금 방장님이 예측을 하셨고, 조금 현재 그 부분이 지금 계속 맞아떨어져 가는, 근데 그 속도 면에서 9.11이나 IMF 같지는 않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지금 왜 이걸 얘기를 드리냐면, 그래서 모든 주식을 다 뺄 수가 없는 현실인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 저 또한. 그래서 근데 우량주, 내가 생각하는 가치가 있는 주식 또한 떨어져요. 떨어지는데 단지 덜 떨어지고 자기가 잘 골랐다면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덜 떨어진 주식이 언젠가 그 가치를 찾아가면은 올라가는데 최대의 이익은 아니다. 그러니까 그 계속 이런 시황을 얘기해 드리면 방장님 말씀이 저도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다른 분도 맞다고 생각을 하시면 일부라도 내 주식이 뭐 내가 여태까지 추구한 그게 있는데 다 팔라고 해도 다 팔지 않을 거예요. 분명히 윤슬님 같이 이제 다 파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것도 계좌 확인을 좀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일부 그냥 스펙도 뭐 3,000원, 4,000원짜리 사라는 게 아니고 2,200원 선에 정말 원가에 가까운, 원금에 가까운 금액의 가능성 있는 스펙 아니면 현금 비중이 있어야 된다. 이거는 그냥 30몇 년을 주식을 하면서 늘 진리였던 것 같아요. 단 한 번도 진리가 아니었던 적이 없었어요. 현금? 근데 방장 통해서 저도 이제 이번에 스펙을 알았는데 그렇다고 뭐 3,000원 된 스펙을 사라는 게 아니잖아요. 항상 2,100원에서 2,200원 사이에 있는 스펙은 사는 거는 거의 현금이니까, 그래서 가능성 있는 현금이니까 저도 그 의견에 일부 그걸 하고, 일부는 뭐 조금 다른 의견은 아니지만 우량주를 못 팔았는데 팔라고 해도 또 도저히 못 팔잖아요. 못 파는 경우는 대부분 그렇게 자기가 생각하는 진짜 가치 있는 주식을 남기고, 나머지 아니면 그 가치 있는 주식이라도 좀 이런, 지금 일주일 동안 나스닥이 7% 빠졌다고 했는데 일주일 전에 이런 결정을 했으면 그때 10% 20%라도 팔았으면 그 지금 베리언스가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여력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여태까지 하여튼 주식해 오면서 현금과 현금성 자산이 가치가 없었던 적은 없고, 가장 요즘에 중요한 대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방장님 그 말씀하신데 그 부분 뭐 동조합니다. 그러면 지금 계속 빠지고 있잖아요. 예. 다우 같은 경우, 다우나 S&P는 지금 한 3주 빠졌죠. 예. 그죠? 그러고 하면 또 밤 사이에 예. 또 거진 대폭락 수준이었죠. 네네. 그러면 이제 현금을 들고 있으니까 예. 결국 언젠가는 사러 들어가야 되는데, 예. 그럼 이걸 이제 어떤 식으로 가늠하시는지. 일단은 25일까지는 그 FOMC 위원들이 일체 말을 못하는 기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며칠간의 한 5일간의 기간이라는 게 그 주식의 어떤 장난치기가 제일 좋은, 헤지 펀드들이 이 한머니들이 장난치기 제일 좋은 장세가 이 5일 사이에요. 지금같이. 그래서 뭐 비극과 희극을 막 만들어내 가지고 얼마든지 올렸다 내렸다 이렇게 막 하는 장세라서, 그래서 25일 날 이렇게 결정이 되면서 이제 뭐 큰 빅스텝이냐, 보나마나 이제 빅스텝이라도 0.5에서 0.75 이 정도를 좀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 그렇게 예상을 하면 막상 그게 나오면 이 말을 할 수 없는 이 기간에는 그 위원장, 부위원장뿐만 아니고 위원들조차도 일체 말을 할 수가 없거든요. 언론에 말을 못 하다 보니까 암흑이잖아요. 암흑인 장세였고, 뭔가 결정이 되면 항상 그 나오는 말이 불확실성 해소. 그러니까 빅스텝이든 뭐든 이제 봤다, 우리 눈에 봤다라는, 그래서 그 인식이 일단은 25일 그 플러스 마이너스가 뭐 하루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약간 저번에 좀 이외의 행동이라고 터키 예를 들면서, 근데 터키 같은 작은 나라 그렇게 하면 100% 망한다고 지금 완전 그냥 리라가 폭락을 했죠. 근데 지금 중국이 지금 금리 인하를 오히려 지금 미국과 반대되는 정책을 지금 취하고 있고, 자기들의 자기들의 GDP도 뭐 세계 1위가 앞으로 될 거고, 세계의 뭐 생산 공장이자 소비 공장인 중국이니까 파워가 엄청 커요. 지금은 차이나 파워가 큰데, 그런데도 자기 힘으로 미국하고는 역부족이다 보니 개도국들에게는 치명적인 상황이다, 미국의 정책이 라는 식으로 언론 플레이를 해가면서 지금 금리 인하를 하고 있거든요. 인하를 하고 있는 요 부분 한 부분,
그러니까 미국의 정책이 과하다라고 맞서는 부분이 있다는 거 하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IMF 지금 총재 지금 이름이 어려워서 자꾸 보고 있는데 게오르기에바, 그 크리스티아나 게오르기에바라고 하는데, 그 IMF 그럼 우리 옛날에 깡드시, 그 우리나라의 그 저승사자로 온 깡드시를 생각을 다 하잖아요. 근데 그 지금 게오르기에바라는 이 불가리아 사람인데, 이 세계은행 옛날에 총재를 하고 지금 IMF 총재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지금의 이 긴축 정책이 달러 빚을 가진 전 세계 많은 개도국과 이 후진국들의 부담을 주고 있다라는 식으로 또 어필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은 때리고, 근데 아무도 반응을 못하고 그냥 터키 다른 노선으로 가다가 지금 뭐 그냥 한 대 쳐맞은 꼴이 되고 있는데, 중국은 굉장히 큰 거잖아요. 그리고 IMF 총재도 거기에 일단은 대항하는 이런 이 암흑기간에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다 보니 이걸 자꾸 치고받고 하면서 그 일단은 1차는 25일이고, 그리고 그 어쨌든 긴축, 테이퍼링, 금리 인상 이 부분이 마무리가 된다, 이런 기준으로 말하면, 묻지 말하면 방장님이 말하는 4월까지가 아니고, 그 4월이 잔인한 건 우리 상장 폐지하고 또 상장 폐지 회사랑 또 맞물리다 보니까 더 잔인한 거였는데, 요번에는 그거 플러스해서 아까 말씀드린 설상가상, 그 상장 폐지되는 뭐 요즘 또 오스템 그것까지도 겹쳐있고, 셀트리온도 지금 또 심의해야 되고, 이런 상황에서 금리 인상에 막 다 두드려 맞는 4월이 될 것 같고, 근데 금리 인상 이 한 측면만 보면 올 한 해가 자유로운 해가 아니에요. 올 한 해가 자유로운 해가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뭐 그 주식을 아예 떠나보니까 100% 현금을 하니까 또 사기도 힘든 게, 누군가 이렇게 누구 멘토가 있지 않으면, 지금 여기 방에 계신 분들은 이제 방장님 멘토가 있으니까 그걸 하겠지만, 멘토가 없는 사람인 경우 다 팔고 나면 살 수가 없더라고요. 살 수가 없다 보니, 그래서 저는 뭐 항상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 이 주식은 그거 하다라고 하는 주식은 아예 안 파는 주식도 있고 반 정도 남겨주는 주식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정말 단타하는 주식들은 이 기회에 다 정리를 하죠. 근데 그게 이제 어떨 때는 수익이 날 수도 있지만 어떨 때는 손실도 나요. 근데 뭐 자꾸 좀 저한테 1창을 보내라 그래. 1창을 안 보내가지고 사람들이 답은 못 하겠는데, 하여튼 그 장은 그 25일 전후 한 번 변곡점을 줄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 그 잔인한 3월 그 2월 말부터 이제 상장 폐지 얘기를 시작해가지고 이제 감사의견 거절하고 뭐 끝까지 제출을 안 한 기업이 있고, 뭐 제출을 했다고 상한가를 가고, 뭐 제출 못 했다고 하한가를 가고, 그 시작을 해서 이제 4월 이제 정리매매 할 때까지 그 잔인한 계절에 그 금리 같이 한 번 더 두드려 맞을 것 같고, 그리고 그 외에 올해 뭐 한 해 내내 긴축이란 말은 오가겠지만, 그 이게 제일 큰 게 지금부터 4월 그 사이가 아닐까 생각은 일정 부분 일치를 하고, 다만 저는 그 항상 우량주는 그냥 들고 간다는 거죠. 국민연금이나 노르웨이 국부펀드도 주식을 다 팔지 못한다. 그래서 대신에 피해가 적은 우량주는 내가 들고 간다. 근데 내가 갖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선이면은 뭐 더 이상 떨어질 것도 없다 했을 때 더 사서 그 물타는 그런 시점이지만 근데 이런 전략을 취하는 게 위험한 게 자기 돈이 있어야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주식을 어떻게 보느냐라는 많이 할 때 저는 한번 자금 운용이라고 저는 본다고 그 얘기를 한번 예전에도 한 적이 있었는데, 저는 자금 운용을 굉장히 크게 봐요. 떨어졌어도 안 팔아도 돼요. 근데 자기가 바닥이라고 생각할 때 투입할 수 있는 돈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져 버리니까 그건 자금 운용이 실패한 거고, 근데 방장님은 저보다 더 하이 리스크 이거를 두지 않고 그냥 아예 이게 리스크라고 보면은 뭐 내 명망에 좀 금이 가더라도
다 매도를 권유해서 거기에서 아예 바닥이라고 확인하고 가겠다. 이건 좀 더 실력이 있는 사람이 하는 정책이고, 또한 다시 말하면 개미만 할 수 있는 정책이에요. 만약에 방장님이 국민연금을 이끄는 분이나 노르웨이 국부펀드를 이끄는 분이 다 팔아라 하면은 팔 방법이 없죠, 사실은. 팔 수도 없지만 암살당해요. 그리고 정적에 의해서 제거돼요. 이거는 그렇다 보니까 우리 개미만 할 수 있는 전략이잖아요. 뭐라 그러죠? 옛날에 개마부대 말고 그 몽고 기병, 최대한 가볍게 멀리 갈 수 있는 전략이라고 봅니다. 갑자기 그 몽고 그 얘기하다가 질문이 자꾸 산으로 가니까 어려운 질문 많이 하지 마세요. 회원님들 숙제 해오셨어요? 숙제? 회원님들 숙제 해오셨어요? 숙제하신 분? 네. 그 방금 숙제가 이 시기에 공매도 세력이 찌라시를 날리는데 이게 왜 연준위에서 왜 가만히 있는지 숙제가 그거였는데 숙제 해오신 분들 답변 달아보세요. 좀 기다릴게요. 네. 그 이미 그 우리 그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힌트는 다 주셨죠. 네, 힌트 주셨어요. 아, 그게 힌트예요? 네, 하나님 왜 우리 좀 나오신 거. 아, 제가 숙제 드렸거든요. 네. 왜 가만히 있는지 연준위에서 좀 길게 적으시나 봐요. 아직 안 해보셨어요. 아, 그래도 뭐 이게 그 엔싱크님 바로 답변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엔시크님은 답은 나와. 신재훈님 네. 연준도 떨어지길 바라니까 과열된 주식 시장을 안정시키려고 하고 답변하셨어요. 아, 이거는 아니죠. 지금 과열된 주식시장이 아니고 지금 침체된 주식시장입니다. 아, 그 바이든이 지금 그 대통령이 된 지 얼마 안 돼서 자기 정책을 막 구사를 하는데 지금 바이든의 그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어요. 바이든이 지금 항상 미국은 민주공화 양당제에서 그 절반 플러스 알파의 지지를 얻는 상황인데 지금 바이든이 절반 플러스 알파는커녕 절반의 지지를 못 얻는 지금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많은 게 지금 뭐 그 우크라이나나 북한 이런 문제도 있지만 이번에 긴축, 미국의 국민들도 긴축을 상당히 힘들어한다 이렇게 봐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아직 댓글 올라오시는 게 없네요, 원장님. 김 PD님 네, 그 숙제 해왔어요? 전 숙제 해왔어요. 그 이야기해 보세요. 네. 그 연준이 이게 그 지금 연준에서 가만히 있는 이유는 이게 2주간 이렇게 뭐 접촉 금지를 해야 되고 아무 발언도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걸 제가 블랙아웃이라고 알거든요. 이게 그렇죠. 기간이라서 그런 거라고. 아, 잘 해오셨네. 네. 그죠? 네. 그러니까 그 앞전에 엔싱크님 FOMC 회의 앞두고 연준 위원들이 마음대로 발언을 못하는 게 아닐까요? 그렇죠. 네. 그게 이제 블랙아웃이죠. 이제 선생님도 미 연준이 25일까지 답을 할 수 없으니까. 네. 아, 숙제 그렇죠. 해오셨네요. 다 해오셨네요. 그럼 다시 되돌아가 봅시다. 그 앞전에 우리 공부한 거 있죠. 공부한 거 있는데 연준위에서 만나서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놀 수도 있고 아니면 중요한 정책이나 뭔가를 논의할 수도 있다 그랬죠. 그러면 금리든 뭐든 연준위에서 어떻게 하는지 내가 미리 안다 생각해 보세요. 빅스텝으로 간다 하면 당연히 폭락하니까 공매도 엄청 쳐버리겠죠. 그러면 그 세력은 엄청난 이득을 보겠죠. 반대로 베이비 스텝으로 간다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급반등이 나오겠죠. 그러면 또 누군가는 손해를 보고 이득을 취하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기간을 두는 거죠. 이 기회는 접촉 금지, 그게 룰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기간을 블랙아웃이라 한다. 그러면 다시 2주 전으로 되돌아가 봅시다. 그럼 그때 제가 25일까지는 기다려야 된다. 절대 사면 안 된다. 계속 주장을 했죠. 왜 주장을 했느냐? 블랙아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기간 동안
이런 현상이 벌어질 것이다. 그러면 다시 또 과거로 돌아갈게요. 1년 전으로. 그러면 블랙아웃이 1년 전에는 없었느냐? 있었죠. 1년 전에도 똑같은 현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요 기억을 못하느냐 하면요, 작년에 21년도에 블랙아웃 막 언론 뉴스 거론되고 주가가 요동치고 했는데 기억하시는 분 있어요? 작년도 보면요, 그 3월, 10월 그때 똑같이요 블랙아웃이 막 이슈가 되고 요동을 쳤거든요. 해마다 반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지 주식만 보죠. 차트에 선 꺼놨고 그것만 쳐다보고 있죠. 그래서 모르는 거예요. 기억도 없고. 그런 일이 있었나? 올해만 이번만 유난을 떠는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그동안 공부를 안 했으니까. 주식만, 내 주식만 쳐다보고 금융이란 큰 산을 망각하고 관심도 없고 모르기도 했고, 그러니까 매번 당하는 거죠. 그러면 제가 무슨 신통력이 있어서 미리 현금 만들어라 하는 건 아니고, 그죠? 해마다 경험을 했잖아요. 단지 그 경험을 저는 다 기억을 하고 그 당시 어떻게 흘러갔나 유심히 보고 기억을 한 거고, 여러분들은 관심이 없었던 거죠. 관심이 없었다기보다는 이 나라 주식시장 환경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돈을 잃는 거죠. 내가 주식을 갖고 있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저번 주도요. 저번 주도 보면 꼭 좀 언론에 이런 데 보면 종합 그 차트 쫙 펼쳐놨고 외바닥, 쌍바닥. 그래서 여기는 지지될 것이다, 어쩔 것이다. 그거 다 개소리라고 제가 막 뭐라 했죠. 그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배우고 알아야 될 거는 이런 부분이라는 거죠. 블랙아웃이 뭐다? 그 기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난다? 그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만일요, 그 전에 계속 폭락을 하고 있었으면 전 세계 메이저 세력은요, 반대 포지션을 취해요. 급락을 만일 계속 하고 있었다 하면 얘네들은 블랙아웃 기간에 원창 주식을 사고 이때 반대되는 찌라시를 막 날리죠. 연준위에서 금리 인상 동결한다더라. 안 올린다더라. 이제 바닥 났다. 추가 공급한다더라. 테이퍼링 다음에 한다더라. 온갖 또 반대 찌라시를 날려요. 그리고 연준이 입이 딱 묶여있는 이 기간에 막 급반등 시켜가지고요 이득을 확 채요. 이게 주식이에요. 근데 지금은 고점을 그리고 있었죠. 고점. 그러면 최근 단기간에 모습 보는 게 아니고 코로나 이전부터 지금 올라온 거를 생각했어요. 다우, 나스닥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지. 조금 떨어졌다 해도 엄청난 거품이 쌓여있는 지금 이 시국이거든요. 그러니까 공매도 세력들은 판단하는 거죠. 메이저 세력들은 하방으로 배팅을 쳐야 큰 이득을 취할 건지, 여기서 상방을 취할 건지. 여기에서 상방을 치자면 사상 최고가가 널려 있는데 그거를 받아서 더 끌어올리면 매도 기회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공매도를 쳐가 폭락시키는 게 훨씬 빠르고 이득이다 싶으니까 그런 포지션을 취해놓고 지금 연준의 입이 딱 막혀있는 이 블랙아웃 기간에 온갖 공매도 세력이 그죠 찌라시 날리죠. 어제 밤에도 보면요, 그 온갖 그 내가 이 어떤 헤지 펀드 이쪽에서 조금 놀았다 하는 사람들은요 다 요즘 한마디씩 해요. 심심하면 나오거든요. 근데 어제도 보면 그 폭락의 주범 중에 하나가 저는 외국 사람 이름이 너무 어려워요. 근데 제레미 그레셈이라는 이런 분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도 유명한 공매도 세력이에요. 또 추종자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S&P가 앞으로 45%는 더 빠질 것이다. 그만큼 거품이 많다. 막 떠든 거예요.
말이 45%죠. 우리 코스피 지수가 45% 추가 하락한다 생각해보세요. 다 죽는 거죠. 근데 그런 발언을 강력하게 주장을 해요. 그러면서 자기를 추종하는 이 사람들한테 다 팔아라. 전부 손들 쳐라. 강력하게 지시를 내려. 그러니까 거기에서 막 동시다발적으로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대폭락을 한 거예요. 그게 어저께는 어떤 상당한 부분을 작용했는데, 만약 그렇다면 누군가가 진정을 시켜야 되는데, 진정시킬 수 있는 사람이 지금 블랙아웃 입 딱 닫고 있을 수밖에 없죠. 아니래도 말을 못하니까 법적으로. 그러니까 공매도 세력이요 막 쭉 패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까지 공포 그죠? 점점점점점점점 올라가죠. 여러분들 그거 제일 좋아하는 공포 지수 요즘 급등을 하죠. 공포 지수 뭐죠? 우리 그 회원님들 뭐 봐야 돼요? 공포 지수를 뭐라고 하죠? 그죠? 바로 답 나오겠죠? 이게 치는데 갭이 있어가지고. 맞아요. 그거는 예 저도 이해해요. 제가 알기로는 VIX라고 알거든요. 그쵸? 네. 가면 공대원님 VIX라고 예. 답을 나왔어요. 빅스. 가면 제가 그 하나 질문 드릴게요. VIX 우리가 공포 지수라고 흔히 이야기를 하죠. 근데 공부라는 거는요, 금융이라는 거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개념을 겉핥기식으로 알고 있으면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손실이 날 수도 있어요. 공포 지수라는 VIX 여기에 정확하게 한번 정의 아시는 분 있어요? 정확한 정의. 공포 지수의 정의가 뭐죠? 아시는 분 적어주세요. 엔싱크님도 빅스, S&P 빅스 지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죠. 네. 아, 엔싱크님 역시 고수네요. 치는 게 늦으시니까. 예. 그렇죠. 예. 우리가 대부분 그죠. 김 PD님은 요거 한번 공부한 것 같은데 생각나요? 앞전에도 거론했었고. 그 S&P 500의 향후 움직임을 30일 동안 예상하는 거라고 방금 한번 해주셨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단순히 공포 지수가 아니라 그랬죠. 일종의 옵션 상품이라 그랬잖아요. 시카고. 그렇죠. 네. 오, 기억하시는. 시카고 거래소 그래. 하는. 예, 그래서 시카고 피자, 네. 시카고 피자 그런 식으로 막 거론했죠. 그러면 이 VIX 지수라는 거는 그죠? S&P 500이 향후 30일 동안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 이걸 한번 맞추는 게임이죠. 돈을 걸고. 그러니까 일종의 옵션 상품이죠. 그러면 얘가 시카고 거래소에서 만드는 옵션 상품인데 얘는 실제 어떤 지수와 공포니까 반대로 움직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냥 이제 애칭으로 별명으로 공포지수 하는 건데 이런 것도 정확한 개념을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공부를 한다는 거는요, 그냥 들어봤는데 대충 그달기식으로 안다 이래 넘어가시면 안 돼요. 정확한 개념을 알고 그거를 활용을 해야지. 공포지수 말은 들었는데 왜 공포지수인지 진짜 이름은 모르고, 그죠? 진짜 이름은 모르고 별명만 알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지수를 보고 움직임을 보고 우리가 예측을 해야 되잖아요. 현금 들고 있으면 뭐예요? 언젠가는 사러 들어가야 되는데 그럼 언제 살 거냐? 또 그거를 알아야 되겠죠. 앞으로 우리가 내년에라도 경험할 거예요. 또 블랙아웃 기간이 이 기간이 분명히 오겠죠. 그러면 주식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겠다 예상해야겠죠. 그 당시에 지수가 막 폭락을 하고 있었다. 그러면 블랙아웃 기간은 반대로 끌어올릴 공산이 엄청 크다. 또 얘가 고점에서 놀고 있으면 얘는 폭락시킬 가능성이 크다. 항상 반대로 움직여요. 반대로 움직여야 이득이 취해지니까. 그래서 일단은 앞으로도 블랙아웃이 거론이 됐을 때는 포지션을 내가 주식 비중을 확 내릴 것인지 많이 팔아서 줄여 놓을 것인지 그건 이제 가늠이 되죠. 제가 굳이 막 이렇다 저렇다 말할 필요가 없죠. 굳이 제가
어떤 여러분들한테 숭배받고 추앙받기를 원하면 이런 원리를 설명을 안 하겠죠. 그죠? 그냥 말로만 현금 비중 늘려라. 또 가만히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주식 사러 들어가자. 그러면 사람들이 와 신통방통하다. 그러면 추앙받겠죠.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왜 저 방장이 저런 생각을 하는지, 뭘 근거로 그렇게 말을 했는지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원리를 깨우쳐야 돼요. 그리고 이해가 안 되면 자꾸 질문을 하셔야 되고, 그러면 다음에는 블랙아웃 기간이 이렇게 도출이 되면 저한테 물어볼 필요도 없겠죠. 여러분 스스로 먼저 질문 수위가 높아지는 거죠. 블랙아웃 기간이고 지금 현재 움직임이 이런데, 그럼 이 상태에서는 비중을 늘려야 될 시점 같은데 어떤 종목으로 편성하는 게 빠를까요? 확률이 높을까요? 이제 이런 질문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죠? 그게 우리가 공부를 하는 목적이고, 종목 추천 이런 거 있죠. 수익을 얻고 이런 거 중요하지 않다 그랬잖아요. 정말 중요한 거는 금융의 언어를 배우고 그 언어를 내가 알아듣고, 이게 훨씬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야 고기 잡는 법을 익혀야죠. 맨날 입 막 벌리고 방장이 고기 잡은 고기 하나씩 해봐요. 평생 배고파요. 그죠? 굶주리고. 그래서 하고자 하는 거는 그렇다. 최소한 블랙아웃이 뭐다? 이거는 이제 정확하게 이해를 하셨다고 보고, 그러면 블랙아웃 이후에는 대체 언제쯤 사야 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오늘 또 공부를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언제쯤 판단을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25일 이후에. 그럼 25일 이후에 금리 정책이나 뭔가가 어쨌든 발표를 하겠죠. 그러면 그 이후에는 또, 그죠? 최소한 베이비 스텝, 빅 스텝, 이 반응은, 맞죠? 배웠잖아요. 네. 그러면 베이비 스텝으로 만약에 간다. 아니면 또 빅 스텝으로 간다. 거기에 따라서 매수를 하러 들어갈 것인지, 아니면 빅 스텝으로 간다 하면 또 한 템포 늦춰야 될 것인지, 또 가능해야 되잖아요. 지금은 아무도 모르는, 정답을 모르는 게임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어쨌든 사는 어떤 주식은 그렇죠. 지금 벌써 일주일이 남았는데 벌써부터 뭐 공포가 막 엄습해 오잖아요. 하루 가면 갈수록. 그래서 주식은 불확실성을 제일 싫어해요. 그걸 제일 무서워해요. 근데 반대로요. 빅스텝으로 간다 해도 빅스텝으로 가기 전에 이미 지금 막 얻어 터지고 있잖아요. 잔뜩 얻어 터지고 나면, 너무 많이 얻어 터지면요, 빅스텝 간다 하고 발표했을 때 당일날 왕창 떨어졌다가 그 다음날 급반등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빅스텝 하니까 사람들이 막 공포에 질려가 막 팔고 난리를 지이는데 이미 어느 정도 반영대가 너무 많이 떨어져 있어요. 떨어져 있으면 반대로 이 메이저 세력들은요, 그걸 반대로 역이용해서 뭐라고 하냐면 악재 해소. 이제 불확실성이 제거됐다. 악재가 해소됐다. 그러면서 또 뭐 끌어올리는. 근데 개인이 또 반대로 빅스텝 발표, 그러니까 악재 해소 해가지고 막 사러 들어오면, 그러면 얘네들은 더 폭락시켜요. 뭐라고 하냐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빅스텝은 또 진행형이다. 다음은 더 강도 높게 할 것이다. 또 그렇게 해가지고 또 폭락시켜버려요. 그래서 힘든 거죠. 주식이요. 호재도요, 악재도 메이저 세력이 결론을 만든다. 그게 어찌 보면 더 정답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도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 막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 빅스텝을 어떤, 아니면 베이비 스텝을 한 이후에 형님은 만약 한다면 어떤 식으로 그 대응이나 뭐 이렇게 하시겠어요? 제가 이제 그 주식이라는 거, 저는 이제 고3
고등학교 3학년 졸업식 하기 전에 이제 계좌를 처음 만들었어요. 공부는 안 하고 나쁜 짓만 하는 그래가지고 그때 처음 만들었는데 처음 주식이라는 건 이제 상업 시간에 배우죠. 우리 중학교 때부터 배우잖아요. 상업. 상업 아니 역시 연식이 느껴지네요. 그죠. 상업이라는 시간이 있었는데 연식 있죠. 근데 그때 그 선생님 성함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박대운이에요. 이름 자체가 대운 이래가지고 대박 대운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너무 운이 좋으신 분인데 그분을 통해서 처음 이제 주식이라는 걸 중학교 때 그걸 알았는데 그분이 가져온 게 그분 또 학교 선생님이지만 박사과정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그분이 말씀하신 게 보면 지금 생각 그게 거시경제학이었던 것 같아요. 경제학 박사였어요. 그래서 자기가 갖고 오면서 이제 또 이제 교사다 보니까 설명을 해준다면서 주식 증서를 갖고 왔더라고요. 진짜 빳빳한. 그렇죠. 예전엔 다 그랬죠. 예, 그 지금 율레님이 얼마 전에 율레님 계신가 모르겠는데 그 이런 회사가 바이오엑스 이런 회사가 아직 그 비상장이기 때문에 근데 비상장에 통합 주권이라는 게 비상장이라도 나오면은 이런 빳빳한 종이가 돼요. 근데 이런 빳빳한 율레님 계세요? 안 계시네요. 예, 다행히 예, 빳빳한 종이를 한 이만큼을 갖고 왔더라고요. 갖고 와서 이게 이런 화장실에도 쓸 수 없는 빳빳한 종이라고 그게 이제 상장 폐지된 주식이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 이렇게 한 게 그 박대원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경제학 하는 사람이 주식을 제일 못한다. 이게 룰이더라고요. 우리 그 뉴턴 과학자 완전 막 만류인력 그 당시에 보면 세계적인 그 학설을 주장하신 망했죠. 뉴턴은 망했고 전체의 움직임은 알아도 주가의 움직임은 모르겠다. 예. 뉴턴이 남긴 유명한 명언이죠. 예. 그분은 정확히 고점에 사가지고 무릎에 바르신 분이거든요. 파산을 하셨어. 근데 그 오히려 음악의 어머니라는 핸델 우리 바흐가 그 음악의 아버지고 음악의 어머니가 핸델이잖아요. 예전에 좀 이렇게 곱슬머리 이렇게 올려가지고 그래서 엄마라고 했는가는 모르겠는데 그분이 좀 가난한 음악가를 많이 도와줬대요. 근데 그분은 정확하게 무릎에 사서 꼭지에 파신 분이고 근데 이제 갑자기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경제학자 중에서도 굉장히 이게 서로가 매일 부딪히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그 미국이 양적 완화할 때 양적 완화에 대한 반대가 엄청났었어요. 근데 양적 완화를 주장하는 특히 그 학파가 그 당시 정권의 또 핵심이 되면서 무한정 돈풀기를 시작을 했고 그걸 또 아직 기축통화라고까지는 안 들어간 그냥 인정통화를 하고 있는 일본까지도 그냥 무한정 발행하는 양적 완화를 해버렸죠. 이게 이제 오늘날 이제 그 뒷감당을 지금 하고 있는 걸 수가 있는데 그때 그렇게 양적 완화를 주장한 게 경제학에서는 좀 새로운 시도였거든요. 이게 금태환제도 아닌데 포기하고 난 그때 이후에 경제가 지금 누구 말로는 고삐가 풀린 망아지였는데 여기서 또 양적 완화를 완전히 해버려가지고 지금 그 감당을 하기 위해서 지금 긴축을 지금 한다라고 하는데 현재에도 지금 뭐 터키나 중국이나 일부 반대의 의견을 가진 그게 많고 경제학이라는 거는 다 그렇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그 방장님이 말하는 그 부분에 대한 답은 애매모호한 답일 줄은 모르겠는데 어떤 헤게모니를 장악한 세력이 추구하는 방향으로 정책은 가게 돼 있고 그 정책이 지금의 현재는 긴축으로 보인다. 그 긴축으로 보이기 때문에 여태까지 싼 이자로 성장을 목표로 달려온 회사들은 어려울 수밖에 없고 나름 그냥 원래 이자를 적게 쓰는 그러니까 경기 방어주라고 하는 막 그러면 사람들이 업종을 얘기하는데 대부분 방산은 경기 방어주입니다. 방어주고 우리 말하는 라면, 사이다, 콜라, 술 아무리 먹지 마라 그래도 법으로 정해도 술 안 먹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말하는 의식주, 그 다음에 꼭 필요한 필수 불가결한 요소를 가진 아무리 소비가 줄어도 줄일 수 없는 그 분야는 경기 방어주고, 이게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긴축으로 방향이 틀어졌다고 하면 저는 그쪽으로의 접근을 해야 된다. 당분간 기술주는 떨어지다 보면 반등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이렇게 공이 튀듯이 반등은 있지만 그 전체적인 방향이 틀어져서 올라가지가 않는 이상은 같이 떨어지는 추세, 관성의 법칙에 따른다. 이렇게 주식하면 꼭 관성의 법칙을 얘기하는데, 떨어지는 놈이 더 떨어지고 오르는 놈이 더 오르는 그런 추세가 있는 그 관성을, 이 전체 경기 흐름, 근데 그거를 그 헤게모니를 장악한 세력이 어디 쪽에 목적을 줬느냐. 현재 트럼프하고 달리 바이든은 정책의 모습이 나와 있고, 그러다 보니 그쪽으로 가되, 방장님 말씀하신 대로 한머니는 그때그때 또 안 보이는 걸 틈을 타서 올렸다 내렸다를 반복하더라도 전체 추세는 긴축이다. 그렇게 우리가 판단을 한다면은 경기 민감주보다는 경기 방어주 쪽으로 포지션이 가야 된다고 봐요. 만약에 민감주로 선택을 하면 그 반등은 있으나 그 추세는 계속 한쪽 방향으로 간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개별 종목은 좀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주식이 뭐 다 떨어지는 IMF 기간에도 상한가 치는 종목이 있는 이유가, 개별적으로 어떤 호재를 발생한 그런 거는 개별 종목은 다르지만, 우리네 같이. 예, 그렇죠. 이번에 갑자기 우리넷이 그게 3일 전 기사더라고요. 3일 전에 기사가 먹히는 거야. 3일 전에보다는 1년 전에도 그렇죠. 같은 기사가 있었고, 네, 2년 전에도 있었고. 네, 계속 있던 기사가 3일 전에 그 기사를 봤는데 영향이 없네? 그날 기대를 했었는데 영향이 없네 하던데, 갑자기 이틀 저녁 때 그냥 덩달아서 코이버까지, 그때 코이버까지 하루 변동폭이 그래 많이 나와주는 것처럼 개별주는 다릅니다. 이거는 이 부분은 그 질문 한번 하셨잖아요. 네. 그 가상화폐 몰락할 것이다. 이거는 우리넷이 왜 움직이는지, 왜 예측을 하는지는요, 나중에 2부에서 설명드릴게요. 회원들 질문. 네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방장님의 질문에 좀 제가 우매한 답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이 전체의 방향이 긴축이라고 한다면 경기 방어 쪽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좀 저는 다행스럽게 좀 방산주를 자꾸 막 얘기를 거론한 게, 그거를 뭐 이 시기에는 이렇다 이렇게 생각을 굳이 완전히 픽스를 한 건 아니었는데, 오히려 좀 그나마 다행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근데 그 경기 민감주에 지금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술 선도주, 우리 기술도 이렇게 조립하고 뭐 하는 기술도 있지만, 이렇게 새로운 무형의 걸 만들어내는 기술이 있는데, 지금 그 플랫폼이라 그러죠. 카카오, 네이버 같은 이런 막 플랫폼을 만드는 기업들이 아주 지금 좀 처참하죠, 그죠, 지금. 그래서 그런 회사들은 이 공격적으로 투자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회사인데, 그게 이제 금리에 아주 민감한 주식이라고, 기술주 대표라고 봐요. 무답이었습니다. 어차피 이 주식이라는 게 미래 영역이잖아요. 경제 전망이라는 것도 미래 영역이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원래. 그렇죠? 그러니까 세계적인 경제학자들도 모르는 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다 설명드리는 것도 어찌 보면 약간 웃기는 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정답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저는 여러분보다 먼저 경험을 했잖아요. 경험치를 말씀드리고, 제가 저의 투자관 생각은 이렇다 말씀드리는 거지, 저 사람이 저랬으니까 저게 정답이다, 그건 절대 아니에요. 단지 제가 생각하는 거, 저의 어떤 노하우 같은 거, 이거를 이제 말씀을 드린다, 그 정도로 받아주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저는 이제 뭐 어떤 제가 어떤 분석하는 방법 중에, 일단은
지수가 지금 다우 나스닥이 막 급락을 하고 있잖아요. 급락을 하고 있으면 저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해요. 이 세 가지로, 세 종류로 구분을 해요. 어떤 하락을, 원인을 일단은 찾아야 되겠죠. 그러면 첫째는 기술주를 묶어봐요. 두 번째는 이제 흔히 굴뚝주라는 가치주를 또 묶어봐요. 세 번째는 지금 시장의 최대 이슈가 금리잖아요. 금리. 그러니까 은행주를 또 묶어서 봐요. 그러면 금리가 인상된다는 말은 뭐죠? 은행 입장에서는 이득이 많아지는 거죠. 은행 입장에 금융주에서 보면. 그러면 이 종목이 기술주나 가치주는 떨어지더라도 금융주가 살아있으면요, 이거는 장이 괜찮은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게 심각하다고 제가 막 느끼는 이유가 기술주, 가치주, 은행주 다 같이 지금 꼬라박고 있죠. 몰락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메이저 세력의 농간이다. 제가 판단하는 근거는 그거예요. 금리가 인상되면 금융주가 살아있어야 되는데 같이 죽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시장 논리가 아니고 그냥 인위적인 강제적인 흐름이다. 그래서 이 강제적인 흐름은 꺾을 수가 없다는 거죠. 왜? 가장 상위 포식자니까. 그래서 일단은 근거는 가치주, 거품주, 가치주, 기술주, 금융주 같이 몰락을 한다. 그래서 이거는 시장 논리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는 근거 하나. 두 번째는요, 제가 블랙아웃은 이제 우리가 다 이해하셨죠? 내년에도 또 발생되고 올해도 하반기에 또 나오겠죠?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이제는 금리가 빅스텝이든 베이비스텝이든 딱 결정이 되면 그는 연준위에서, 그죠? 연준위 의장이 발표를 하는 거죠. 그럼 그 발표를 하고 난 이후에 있죠. 이후에는 누구를 봐야 되냐면요, 이제는 연준위를 쳐다보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는 미국을 다스리는 재무장관의 입을 또 봐야 돼요. 이후에는. 미국의 지금 재무장관 누구죠? 아시는 분? 미국의 재무장관 누구시죠? 누군지 알아야 입을 쳐다볼 거 아닙니까? 그죠? 많이 봤던, 그죠? 단발머리. 그렇죠. 단발머리 아줌마. 그 이름이 뭐죠? 올라오지 않네요. 제니 델런. 어느 분에 맞췄어요? 엔싱크님이 앨런 아줌마라고. 그렇죠. 역시 엔싱크님 보수네. 저는 그랬거든요. 블랙아웃 마지막 파월이라는 분들도 있거든요. 파월은 미 연준위원장.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착각하시면 안 돼요. 블랙아웃 기간, 딱 마지막 기간, 그때는 연준위 의장 입을 일해 봐야 되겠죠. 그리고 베이비 스텝인지 빅 스텝인지. 가면 그렇게 하고 나면 이후는 누구 입을 이제 그 베이비 스텝이든 빅 스텝이든 시장이 막 반응을 하겠죠. 요동을 치겠죠. 그러면 그 요동을 진정시키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요, 누군가는 때렸으면 누군가는 말려야 되겠죠. 엄마 아빠 다 같이 애가 죽 패면 애가 죽어버리겠죠. 아빠가 죽 패면 엄마는 다독거려야 되겠죠. 그래 애가 안 삐뚤어져요. 그러면 그거를 다독거리는 사람이 재무장관이에요. 그러면 재무장관이 시장이 경기를 일으키는 것을 진정을 시켜야 돼요. 어떤 식으로 진정을 시키냐 하면요, 저번 달에 미국의 그 물가 지수 그 발표한 거 보셨어요? 이거 엄청 중요하다 했는데, 금리를 베이비 스텝으로 갈 건지 빅 스텝으로 갈 건지 연준에서 뭘 보고 결정하느냐? 물가 수준 보고 한다 그랬죠. 그러면 저번 달 물가 수준이 얼마인지 그 관심 있게 보신 분 있나요? 100%. 김 PD님 알아요? 알아요. 7%. 그렇죠.
7.1인가 그랬죠. 우리가요, 공부를 하는 목적이, 들어봤어. 그거 들어봤어.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다 그랬죠. 실전에서 써먹어야 필요한 공부가 되는 거죠. 살아있는 공부. 근데 실전에 써먹지도 못할 공부하면 뭐해요? 그죠? 그럼 잘못된 공부가 되겠죠? 그러면 베이비 스텝으로 갈 건지 빅 스텝으로 갈 건지 대충이라도 가늠을 하려면 그 전달 물가 얼마나 올랐는지 그거를 봐야 된다. 그거를 보면 대충 가늠이 된다. 그거를 보고 공매도 세력은 선제적인 대응을 한다. 그런 원리거든요. 그러면 갭이 조금 있어서 예. 원장님 제가 말하는 것보다 회원님들도 빨리 올리시는데 아, 제가 먼저 네. 그 엔싱크님도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7% 인상하신다. 역시 엔싱크님은 고수였어. 나중에 한번 강의 초대 드릴게요. 꼭 오세요. 가면 다시 이제 정리를 합니다. 그죠? 정리를 하면 베이비 스텝이냐 빅 스텝이냐는 그 전달 물가가 얼마만큼 올랐는지 그걸 보고 한다. 그런데 7.1% 발표를 했는데 그거는 40년 만에 최대치였어요. 그죠? 40년 만에 최대치로 나왔어요. 그러면 40년 만에 최대의 강적이 나타났는데 그러면 어떻게 대응하겠어요? 40년 만에 최대의 강적이 나타났는데 베이비 스텝으로 가서 얘를 때려잡을 수 있겠어요? 베이비 스텝으로 가가지고는 얘를 때려잡을 가능성이 약하겠죠. 그러니까 한 방에 강력한 핵펀치를 날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이런 거는 이제 합리적인 의심, 상식으로 봤을 때 이래 될 것 같다. 그래서 40년 만에 최대 강적이니까 당연히 빅스텝으로 펀치를 날릴 거야. 그거를 이제 세력들은 이제 시나리오를 짜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 가능성이 점점 이제 커지고 있죠. 지금 시장 분위기는. 그러면 빅스텝으로 간다. 이래 발표를 할 거고. 그러면 또 시장이 출렁이겠죠. 그러면 폭락을 하든 말든 어떻게 하든 가만히 보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언제 매수 타이밍을 잡느냐 하면요. 재무장관이 나서서 어떤 식으로든요. 발언을 해요. 그게 미국이란 나라거든요. 아빠가 주패으니까 엄마가 다독거리는 말을 해줘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그죠 물가 상승률이 7%냐 7.1% 이래 이제 9월달에 나왔잖아요. 나왔으면 그 다음에 재무장관이 발언을 하고 다독거리는데요. 우리의 추구하는 우리의 목표는 물가 수준이 2% 내외에서 가야 된다. 그게 우리 목표다 하고 또 이야기를 또 해요. 그건 이제 목표치를 말을 하겠죠. 근데 어떻게 가느냐? 빅스텝 또 이렇게 갈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해요? 베이비 스텝으로 갈 것인지 이렇게 재무장관이 또 뉘앙스를 풍기는데요. 빅스텝이다, 베이비 스텝이다 이거는 이제는 중요하지 않아요. 재무장관의 발언에서 제일 중요한 거 딱 하나는요. 그거를 주면 돼요. 뭐를 주느냐? 시장한테 위로를 줘야 돼요. 위로. 전통적으로 어떻게 말을 하냐면요. 우리가 올해 금리 인상은 사회가 목표다. 그런데 시장이 못 견디면 반드시 하는 건 아니다. 우리는 시장에 테스트를 해볼 것이다. 스트레스를 계속 줄 거다. 시장에 스트레스를 주는데 시장이 못 견디내면 올해 한 차례 끝낼 수도 있다. 왜? 과거에도 그랬으니까. 과거에도 내 차례 인상하겠다 발표를 했는데 주식이 폭락을 하고 못 견디냈을 때는요. 취소를 시켰어요. 지금 시장이 과도한 스트레스와 얘가 못 견뎌내니까 이거를 조금 딜레이 시키겠다. 이런 발언을 해요. 재무장관이 나서서. 그러니까 다독거려 주는 거죠. 그러면요. 급반등을 해가지고 또 막 급등을 또 시작해요. 그게 주식 논리거든요. 그래서 재무장관이
어떤 말을 할 줄은 아무도 모르죠. 아무도 모르는데 그거를 유추해 볼 수 있는 방법은요. 연준이에서 빅스텝, 베이비스텝 발표하고 나서 뭐 정신없이 빠져버려야 돼요. 찔끔찔끔 빠지면 안 돼요. 막 급락. 무섭죠. 공포죠. 무섭고 공포인데요. 지금처럼 다우 나스닥이 오히려 급락을 해버리는 게 훨씬 좋아요. 왜냐하면요. 우리나라에서 3전 하이닉스가 2개만 세게 올라버리면, 그죠? 다른 종목 다 빠져도 지수는 플러스 난다 그랬죠. 그러니까 얘 둘이가 지수만 막 받치고 다른 종목들 계속 빠져버리면 우리 개인 투자가는 골뱅이로 죽어버려요. 그래서 차라리 전 종목이 다 같이 폭락 해버리는 게 훨씬 빠르다. 그리고 재무장관도 달래준다. 연기할 가능성도 많다. 그게 과거에도 그렇게 했다. 그래서 찔끔찔끔보다는 차라리 푹 급락을 하고 뭐 공포가 조장되면 재무장관을 나서가지고 이렇게 달래. 괜찮아. 그렇게 안 할게. 너가 무서웠구나. 네가 무서워하니까 내가 안 그럴게 하고 솔직히 달래줘요. 걔네들이 하는 거는 경제를 붕괴시키는 게 걔네들 목적이 아니잖아요.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걔네들이 있는 존재인데, 경제가 다 죽고 가는데 물가 때리려다가 경제 때리잡기 생겼는데, 그러면 물가는 어떻게 못하더라도 일단은 경제라도 죽는 거를 막아야 되니까 다시 2차 플랜으로 넘어가요. 그게 이제까지 과거의 흐름이다. 그래서 핵심은 뭐다? 이제는 베이비 스텝, 빅 스텝 그거를 쳐다보는 게 아니고 재무장관이 무슨 말 하나 또 쳐다봐야 된다. 그래서 블랙아웃 이전과 이후 내가 누구를 보고 뭘 보고 대응을 하는지 그거를 이제 오늘 설명을 드리는 거죠. 그거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네. 이해가 되셨죠? 누구를 쳐다보는 건지 어떻게 하는 건지. 네, 이해되셨죠, 회원님들? 그리고 바이든이 아까 초두에 얘기했듯이 지금 지지율이 50 이하로 떨어졌다는 거 아주. 그러니까 바이든이 지지율이 떨어진다라는 거는 미 국무요원들이 재무부 장관 또한 바이든 팀이다 보니 이제 주가가 자꾸 떨어지고 폭락을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리고 영향력 있는 곳에서 자꾸 사인이 들어오면 이 사람들이 그 방금 방장님 말씀하신 대로 언론을 달래는 투자자를 달래는 그런 대화가 나올 가능성이 더 많아집니다. 네, 회원님들 지금 이해되셨다고 댓글 올라오시거든요. 네. 네. 그러면 그 1부 마무리하기 전에요. 우리 그 회원님들 중에 한 분이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저 1창 보내는 거 싫어 안 해요. 1창 보내는 거 엄청 좋아해요. 막 상담하고 이런 거 정말 좋아하는데요. 제가 1창 보냈을 때 제일 싫어하는 거 딱 하나 있다 그랬죠. 이 차트가 대박 차트인데 어떻게 보세요? 이런 질문은 싫어한다 그랬죠. 그거는 질문도 뭐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래. 이 차트가 어떻고 이 차트가 어떻고 이런 질문은 하지 마시라고. 그런 거는 무지 싫어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1창을 보내는 거 싫어하는 건 아니에요. 궁금하고 답답하고 그런 거 해소하는 게 저희들 목적인데 1창 보내는 거 싫어하면 그건 말이 안 되죠. 1창 환영해요. 진짜 환영해요. 부담 없이 궁금하면 언제든지 여쭤보셔도 좋아요. 단 그죠? 이상한 거 어디에서 이상한 종목 받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 종목 이렇게 어디에서 받았는데 이 종목이 뭐 급등 차트랍니다. 대박 터진답니다. 그죠? 그런 소리는 하지 마세요. 이런 거 저 무지 싫어합니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 외에는요. 궁금한 거는 대한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1부 잠깐 쉬었다가 2부 진행할게요. 1시 9분인데 네. 2부 몇 시에? 1시 10분 잡고 1시 25분 하죠. 아, 예, 알겠습니다. 회원님들 1시 25분에 다시 2부 라이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간단한 카페 먹고 오시고 물 드시고 가세요.